뉴스인사 프라임 두 번째 코너 지금 경제는 시간입니다. 최이배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으로 가는 겁니까? 네. 주제가 예.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매일 싸우는 아니 싸운다기보다 매일 당하는 우리 예. 제롬 파월 그렇죠. 연준 의장. 예. 아니 저 뭐 미국에 있는 분인데 뭔가 불쌍해요. 이분 요즘 하도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보, 멍청이 뭐 네. 그냥 말을 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진짜 예, 막말을 하고 있죠. 네.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한마디로 인하해라 이러면서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매일매일 정말 압박하다시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었다, 미스터 투 레이트 뭐 이런 별명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미국 경제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된 게 이제 쌍둥이 적자 네. 들어보셨죠? 네. 예, 두 가지 적자. 하나는 이제 무역을 하면서 적자가 심하다. 경상수지 적자를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 세금을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이제 미국의 오래된 그 쌍둥이 적자인데요. 네. 이게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면은 결국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수입을 해서 쓰게 되니까 당연히 소비재 수입 증가가 되고 국내 산업이 이제 아무래도 좀 허약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산업을 다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고환율 관세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관세가 부담이 돼서 해외의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노동자를 뭐 고용하고 해서 네.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재정 적자는 버는 것보다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새 수입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데 또 감세 정책은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법안이 지금 통과됐죠. 예, 미국의 법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뭐 근로소득세도 낮추겠다고 하고 막 이런 거 세금을 낮추는데 그러면 적자가 더 심해질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관세로 이 관세 수입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좀 나아질 거라는 거하고. 근데 이제 그게 큰 폭은 아닌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기대하고 또 하나가 네. 지금까지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네. 빚을 얻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빚에 대한 또 이자를 계속 줬는데 네.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가 적게 나가고 네. 재정 적자 폭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파월 연준 의장한테 이런 말했어요. 멍청이가 네. 금리를 네. 1, 2%만 낮춰도 네. 미국의 1조 달러를 아낄 수 있는데 이걸 아. 안 아끼고 있다. 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고관세 정책을 펴고 있고, 이 고관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결국은 이 빚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라라는 네.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자기가 임기 중에 뭔가 경기 부양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좀 원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웬만한 맞습니다. 네, 뭐 예. 실업률이나 어떤 이런 뭐 부동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아니면은 가능하면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데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대통령은 참 처음이라서 다시 네. 한번 놀랍다 이런 생각을 놀랍죠. 하고 예. 아니 제롬 파월은 지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 뭐라고 할 때마다 야 네가 지금 관세 전쟁 벌이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돼가지고 우리가 못 내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당신이 명확하게 하면 내가 금리 내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것 않는 같아요. 거죠. 네. 예. 지금 그래서 해임을 하겠다. 아니 걔랑 잘 지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그 연준 의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해고를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는 지 거죠. 못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내년 5월까지로 지금 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의 임기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연준 의장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없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최근 4차례 금리를 계속 동결했는데 이 동결할 때마다 계속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바보가 이래서 지금 빚도 많은데 막 이자 많이 문다. 막 네. 이 바보가 지금 제대로 이 물가 관리도 못하면서
금리만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통화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 안정,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한 1%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네.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가 이제 최대 고용. 그러니까 고용. 미국의 이제 실업률에 있어서도 그 실질적인 그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조금 상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막 좋아지면 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항상 안정적인 균형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연준의 역할인데, 네. 이 연준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을 가기 위해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를 따라오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준 의장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고용 형태는 좋다. 네. 미국의 고용 형태는 네. 좋은데 물가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는 가고 있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예, 있다. 근데 이 불안하게 보는 게 바로 네.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죠. 관세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네가 고관세 정책 계속 하고 있어서 오히려 네. 이 불확실성 키우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논리로 또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 뭐 해임하겠다, 막 금리 낮춰라 이렇게 하는 게 연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인데. 시장에서 보면은 야, 이 앞으로는 연준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연준이 그럼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관리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주면서 오히려 이게 시장의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을 또 트럼프가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흔들어대지만 연준 의장은 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웰이 우리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 네. 당신 얘기하는 예산 상황이나 부채 수준은 금리 결정에 지금 판단 근거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지금 엄청 네, 싸우고 얘기를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내년 5월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긴 한데 벌써부터 후보 검열이 예, 되고 있어요. 다음 연준 의장은 누가 할 것인가. 정말 파월 입장에서는 네. 기분 진짜 나쁘겠죠. 땡땡 안 좋겠죠. 네. 두 명의 캐빈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케빈 해시하고 네. 케빈 워시 두 명이 있는데요. 이름이 헷갈리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케빈 둘 다 해시. 케빈이니까 이제 워시부터 얘기할게요. 네, 워시. 워시는 전 연준 이사였는데요. 네. 이제 이분의 트럼프가 이제 그 이번에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나름 역할을 또 해가지고 네. 이제 굉장히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무장관이 있어요. 네네, 스콧, 베센트. 네, 베센트. 네. 그 사람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연준 전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연준 의장으로서의 이제 후보로 이제 첫 번째로 물색이 됐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케빈 해시. 이 사람은 이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현직이죠. 예, 네. 현재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쪽에서 이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밀접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왔고 관세 정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나 또 트럼프의 사위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고문 역할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어떤 친분까지 가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제 케빈 워시보다 더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 두 사람 말고도 이제 한 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미국의 지금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네. 베센트니 재무장관인데 네. 재무장관이 원래 이 연준 의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임을 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재무장관이 오히려 연준 의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베센트 장관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 스콧 재무장관은 소로스 펀드나 이런 사모펀드, 헤지펀드 쪽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미국의 그 주식 자본시장 이런 쪽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미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 정책이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고 예전에 이제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막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는 네. 말을 만들면서 현직은 힘을 빼고 뒤에서 움직이게 하는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본인이 연준 의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네. 또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이 크신 분이었군요. 베센트 재무장관 굉장히 그 점잖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기사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 지난 4월에 웨스트윙에서 예. 트럼프가 보는 가운데 이 복도에서 베센트와 머스크가 뭐 소위 말하는 격투기하듯이 싸웠다. 네. 중년 남자 둘이 싸웠다. 예. 그때 그 베센트 장관이고 최근에 관세 전쟁 하면은 항상 나오시는 분이 바로 이 베센트 장관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뭔가 차분해서 트럼프가 일 저지르면 약간 컴다운 시키는 역할을 요즘 잘 하고 계시죠. 어찌 됐든 간에. 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친한 케빈 워시를 추천하기보다 본인이 연주자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같다라는 게 이제 요즘 뭐 언론에 그쪽에 좀 나와 나오는 있고 재밌네요. 그런데요. 이 스콧 재무장관이 그 333 정책을 펴고 있어요. 어떤 거죠? 333.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재정 적자 되게 심각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 적자의 GDP 비율이 지금 6.2%로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인데 이거를 네. 3%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재정 적자 절반으로? 폭을 줄이겠다는 3% 하나 네.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3%로 가져가겠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하루에 300만 배럴까지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이제 333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지금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이런 연준 의장의 욕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추천해서 간다고 하면 근데 트럼프가 오히려 말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지금 재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또 안 놔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4.25에서 4.50%. 여기 예. 이제 구간이 있으니까 4.25에서 4.5인데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미국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보도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에서는 현재 물가도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고용 상황도 좋게 보고 괜찮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든 간에 관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고용은 더 안정적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만 이 물가가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해서 오늘 어젠가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24개국 플러스 EU까지 해서 네. 다 그 관세를 통보를 했어요. 네, 서한을 보냈죠.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협상이 8월 1일까지 있는 이제 국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협상이 끝나면 이 관세의 이제 앞으로 작동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명확해질 것이고 네. 그런 물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연준도 뭔가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관세 문제가 해결돼야지 한마디로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서 약간 또 파월도 분위기를 살펴볼 보고. 수 있는 네네. 환경이 조성되겠군요. 네. 우리나라 금리 얘기해 볼까요? 예. 네. 한국은행 지난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예. 뭐 동결 전망이 많았었죠. 당시에도. 네네. 네. 역시 이창용 총재 집값 상승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는 금리 인하 기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지금 한은에서는 인하 기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에 이제 동결한 이유는 이제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627 가계 대출에 대한 이제 그 규제. 방안이 나오면서 규제가 나오면서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좀 뭔가 좀 흐름이 이제 좀 잦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동결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크게는 이제 인하 쪽에 가는 이유는 우리도 경기가 지금 이제 고관세 정책이나 이런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가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나온 이후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지난 10일 그 금리 동결 결정 내리면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거 이거 최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진짜 이거 한 줄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다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 한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출 규제 얘기하셨으니까 627 예. 대출 규제 그 이후에 집값은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른바 뭐 상급지, 똘똘한 한 채 그치. 이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대략 뭐 한 달은 안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 일단 이번 대책이 왜 강력하다라고 표현하냐면은 네.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흔히 정부가 내놓은 게 세금,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대출 규제인데 네. 이 대출 규제 부분에 있어서 보통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뭐 LTV 비율을 네. 조정하거나 뭐 그다음에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한 비율을 내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네. 제한하는 뭐 DSR 뭐 등등. DSR, DTI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약간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은 해라. 근데 네. 다만 리스크 관리할 정도만큼을 해라라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출하지 말아라. 네, 네. 그러니까 은행의 영업에 아주 그냥 깊게 개입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한 상급지 강남이나 뭐 마용성이라고 하는 한강벨트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현금만 가지고 살아. 대출은 6억까지밖에 안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끼리만의 리그를 해라. 네, 네. 차라리. 그래서 완전 이거를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방식의 지금 접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드린 강남이나 이제 마용성 정도는 여전히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래할 가능성이 크죠. 네. 대출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거기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뭐 부동산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대출을 규제하니까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가격 상승률도 이제 추이가 좀 하락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매수 심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현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당장 집 사는 거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네, 이제 상황이 돼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좀 떨어져야지 일반 서민들이 집을 그렇죠. 사죠. 평생 예. 집 한 채 사는 게 소원인 나라가 그 건강한 나라는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건 필수품인데. 네. 네. 저번에 이제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그냥 맛보기야. 맛배기였습니까? 맛보기였습니까? 네, 아무튼 맛보기. 맛보기라는 예.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더 많은 게 있으니까 뭐 네. 개봉박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함부로 올리려는 세력들 시끄럽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추가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대책을 한다라는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대책 말씀드렸는데 네. 세금, 금리, 대출 이거는 세 가지는 수요 쪽에서 이제 수요를 누르는 거죠. 수요 하락시키는데. 쪽에서. 이제 네.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대출 하나 지금 이제 대책을 낸 거고 금리나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공급에 대한 어떤 그 대책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카드가 많이 있다라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신도시들 막 이렇게 사기 만들면서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이제 땅도 수용하고 뭔가 지금 이제 막 돼야 되는데 진행이 거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때 지금 공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이제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머지 아까 전에 세금, 금리, 공급 대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카드를 지금 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세금 하면은 우리 늘 이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건 높여야 되고 이건 낮춰야 되고 네, 네. 뭐 100명의 전문가 있으면 한 100명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저처럼 이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네. 그 경제 전문가시니까 어떤
규제 수단 지금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 뭐 취득세 등등 네. 어떤 게 가장 강력하고 어떤 걸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정책의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겁니다. 네. 즉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세가 강화돼서 부담이 돼서 집을 내놔서 공급을 어떻게 보면 확대시켜 주는 거죠. 네, 네. 대신 그렇게 공급을 할 때 거래세를 양도세를 좀 낮춰서 이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보유세도 강화하면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인 거래세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숨통을 하나 틔워줘야 되는데 둘 다 이제 틀어 막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다주택자들이 끙끙 앓고 있었던 건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직 이 세금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지금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칙대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쪽으로 뭔가 틀을 잡아가면서 네. 똘똘한 한 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분리시켜서 그거는 그것대로 뭔가 관리를 하고 네. 전체 시장에 진짜 우리 집을 가지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뭔가 공급도 확대해주고 이런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게 해서 하는 거래세 인하 정책까지 좀 펼친다면 조금은 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도 가격은 높이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떨어지기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더 오르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는 너무 이제 거품인 집값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 차례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일관되게 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돈을 주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노후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나요? 뭐 주식 5천 뭐 얘기도 나오고 네.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했는데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자금을 네. 생산적인 자본 시장으로 끌어오자라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거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오케이. 네, 근데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과세나 다른 정책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로 봤을 때 부동산에 들어간 것보다 주식시장에 들어간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네라고 하면 주식시장으로 오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 부분들의 요인들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도 개정하고 심지어 배당도 많이 줄 수 있게 하자라는 네. 취지로 지난번에 나왔던 배당을 많이 주게 하려면 배당 소득세를 많이 내는 대주주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제도까지 지금 제안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올해 안에 이런 세금 문제들이 다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큰 흐름을 이미 잡아서 정부가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이 이걸 계속 인식한다면 뭔가 시장의 흐름,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